흑산, 기문, 선비, 초겨울에 남풍이 불어 흑산행 돛배는 출항하지 못했다. 무한, 수군진, 반옥선은 백리 밖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었고 옆선들은 바닥이 썩고 녹아 부러져 선창에 있었다. 무한포구에 다른 관선은 없었다. 장사배 한 척이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곡식을 싣고 나가서 흑산바다의 섬들을 돌면서 미역을 매집하는 사선이었다. 길이 40자에 폭 8발짜리 횡포 2돛대를 세웠다. 노끈들이 물막이 바위 뒤쪽에 배를 끌어다 놓고 뱃바닥이 갈라진 틈새에 대나무를 받고 송진을 먹여 인두질을 했다. 선주는 장사배 세척을 부리는 어물거간이었다. 뱃일을 사공에게 맡기고 영산포 둘째 첩집에 살면서 객가 쪽은 내다보지도 않았고 사공은 바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포구의 색주집 아랫목에서 등을 지졌다. 무한 관아의 장교가 유배 죄인 정약전을 끌고 저녁 무렵에 포구에 당도했다. 장교의 여정은 멀었다. 장교는 정약전을 흑산도까지 압송해 흑산도 수군진 별장에게 인도하고 다시 물길로 돌아와야 했다. 흑산은 나주목 관할이라지만 물길로 900리가 넘었다. 장교는 아전 1명과 역졸 2명을 거느렸다. 아전은 가을에 황국을 갚지않은 백성의 집을 뒤져 곡식이나 쇠붙이를 거두오는 일로 가까운 임자도나 지도를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흑산도는 초행이었다. 뱃길이 끊어지자 장교와 아전은 사공에게 빌붙어서 색주가 골방에서 창기를 끼고 교접했다. 나이든 창기는 아랫도리에 힘이 없어 헛바람이 셌다. 장교는 전직 병주 좌랑 정호품 정약전을 선비라 불렀다. 선비 빨리 가봐야 뭔 좋은 일이 있겠소. 여기서 푹 담갔다가 갑시다. 장교는 국밥집 노파를 윽박질러 정약전을 그 집 팽랑방으로 밀어놓고 밥과 국을 가져다 주게 했다. 사공은 젊었을 때 선주집 마름이를 보았던 인연으로 배를 부리는 일뿐 아니라 어물장사의 집사를 겸해서 비용과 이문을 관리했다. 뱃길이 끊겨져 색주가에서 뒹구는 동안에도 노꾼들의 품삯은 절반을 쳐주어야 했다. 흑산도로 유배 죄인을 압송하는 장교 일행을 만나 뱃삭도 못 받고 공짜배를 태워주어야 했다. 공밥을 먹이고 오이포화대까지 대주어야 하니 사공은 복장이 터졌지만 아무리 멀찍이라 하더라도 관노원 배를 상대로 시비 걸 수 없었다. 사공은 주맛집 복노방에서 투전판을 벌이던 노꾼들을 물가로 내몰아 배 밑바닥에 구멍을 메우는 일을 시켜서 공으로 주는 품삯을 벌충했다. 무한포구에서 흑산행 돛배는 사흘 동안 묶여 있었다. 정약전은 지팡이에 기대서 저녁 무렵에 객가를 어슬렁거렸다. 장교는 정약전이 도주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감시하지 않았다. 서울 이금부에서 맞은 매는 전신으로 퍼졌다. 앞다리가 땅을 버티기 전에 뒷다리가 꺾였다. 몸무게가 지팡이 위로 쏟아져 팔이 후들거렸다. 서울에서 의금부 형틀에 묶여 신문을 받을 때 곤장 30대 중에서 마지막 몇 대가 엉치뼈를 때렸다. 고통은 벼락처럼 꽂혔고 다시 벼락쳤다. 모든 말의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생명을 저주했지만 고통은 생명을 증거했다. 오목한 포구 앞에 가까운 섬들이 떠 있어 남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섬 뒤로 내려앉았다. 바다는 붉고 섬은 어두웠다. 주인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듯했다.
바다는 세상 모든 물의 끝이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바다는 인간이나 세상의 혼란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저것이 바다로구나. 마음은 본래 빈 것이어서 외물에 반응해도 흔적이 없다 하니 바다에도 사람의 마음이 포개지는가. 정약전은 삿갓바위를 지나 선창으로 걸었다. 매맞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관아에 매를 맞으러 갈 때는 매맞기 한나절 전에 별즙을 빻아서 소주에 섞어 마시면 매가 고루퍼져 덜 나쁘다고 한다. 매 맞고 나온 후에는 뜨거운 두부를 넓게 저며 매 맞은 자리에 붙이거나 첫 애를 낳은 젖은 젊은 여자의 젖과 생리혈을 섞어 바르면 어혈이 풀어진다고 한다. 곤장이 서너 대가 넘어가면 똥구멍이 찢어져 똥물이 흘러나온다. 이때 구멍을 오므리지 말고 열어 똥물을 많이 쏟아내면 덜 아프다는 말도 있다. 유배지 신지도에서 다시 서울 의금부로 끌려갈 때 정약전도 벌칙가루를 섞은 소주를 마셨다. 영틀에 묶이는 순간까지도 매를 알 수는 없었다. 매는 곤장이 몸을 때려야만 겨우 알 수 있었다. 그 알은 말로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매를 맞을 때 노파의 권유대로 똥물을 쏟아냈던 것인지 정약전은 기억할 수 없다. 함께 매를 맞았던 동생 정약종, 만내 동생 정약용, 젊은 조카 사위 황사영이 뭐라 진술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사학 죄인이었다. 대국의 정삭을 받들러 북경으로 가는 왕사 일행에 밀정을 끼워 넣어 천자의 궁궐 앞에서 양이들과 내통하면서 나라에서 그 많은 천주 서적을 몰래 들여온 죄만으로도 그들은 살아남기 어려웠다. 선왕의 죄세 시부터 사학죄인들의 무부무군한 폐류는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었다. 스스로를 하늘의 백성이라며 땅 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삶과 땅 위에 세워진 인륜을 하찮게 여겼다. 비변사 당상이 임금에게 아뢰면서 울음을 삼켰다.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 제사를 폐지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여기 땅이 아닌 곳에 임금 없고 조상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유언으로 몸이 나였다. 남녀가 음습한 서울에서 뒤엉겨 아비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이적의 사후로 서로 부르고 응답하며 끙끙거렸다. 그 무도한 행실을 민간에 퍼뜨려 임금을 능멸하고 강상을 더럽힌 것이 그들의 죄상이었다. 그들이 세상을 부수려 했고 부서지지 않는 세상을 버리려 했으므로 그들의 죄는 세상 전체의 무게와 맞먹었다. 정약종은 봄의 서소문에서 참수되었다. 늙은 대비는 정약종을 좀 더 살려놓고 어미추궁에서 그 주변에 유흉한 무리들을 뿌리 뽑으라고 교시를 내렸다. 늙은 대신들은 속히 형리를 적용해 추분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부대시로 참수를 해야 한다 하려였다. 정약용은 형류육을 맛있는 음식 먹듯 함으로 주리를 더 조여도 실토하지 않을 것이며 신문 도중에 질에 죽어버려서 나라의 정법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당상들은 우려했다. 정약종은 위관의 신문에 이끌리지 않았다. 정약종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진술했고 이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매를 불렀다. 정약종, 너의 사후는 무엇이냐? 아우구스티노다. 사후가 아니라 세례명이다. 애교회하구나. 네 아비가 지어준 본명을 버린 까닭이 무엇이냐? 본명으로 돌아간 것이다. 새롭게 태어남이다. 정약종, 너는 판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려서 수학을 배웠고 인성을 갖추었을 터인데 어찌 그리 황잡한 것에 들려있는가? 너의 이른바 천주가 실제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다. 어린아이가 웃으며 걸어올 때 나는 천주가 실점을 한다. 그대들이 국법의 이름으로 백성을 가두고 때릴 때 저들의 비명과 신음이 천주를 증명한다. 그대들의 악행을 미워하고 또 가엾이 여기는 내 마음을 통해서 천주는 증명한다. 저 독종을 매우 쳐라. 나장이 정약용 팔을 비틀어 묶고 양쪽 죽지에 곤봉을 끼워 대들보에 걸었다. 형리들이 양쪽에서 채찍으로 정약종을 갈겼다. 너희 삼형제와 처가 사돈 족속들은 모두 뱀처럼 뒤엉키고 구더기처럼 뒤섞여 미신과 폐역에 버무려졌다. 너희들은 창자가 서로 들러붙어서 형이 먹은 밥이 동생의 똥으로 나오는 형국이다. 네가 형 정약전과 아우 정약용을 사악으로 끌어들인 경위를 말하라. 나의 형 정약전과 나의 아우 정약용은 심지가 얕고 허약게 신앙이 자리 잡을 만한 그릇이 못된다. 내 형제들은 천주학을 신기한 이야기거리로 알았을 뿐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고 타인을 교화시키지 못했다. 그 진심의 형과 동생을 이 세상의 땅 위에 며칠 더 살려두고 가려는 약종의 뜻이 있었던 것인지를 정약전은 헤아릴 수 없었다. 정약전은 그 질문을 향해서 생각을 끌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약종의 그 진술 덕에 약전과 약용은 유배로 감령되었다. 정약종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죽게 해달라고 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주여 어서 오소서. 정약종은 하늘을 보며 칼을 받았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는 자의 기쁨이 피어나 있었다. 망나니는 웃음이 무서워 칼자루를 더듬었다. 한 칼의 약종의 목을 끊어내지 못했다. 두 번의 칼질에 떨어져 나갔다. 칼을 받을 때 약종은 형과 동생을 세상의 땅 위에 살려놓고 가려는 것이었을까? 약종이 아닌 어느 누구도 그 질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대답할 수 없는 난폭한 의문이 약전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 매를 맞을 때 형제들은 서로 매 맞는 소리와 신음을 들었지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정약종은 팔다리를 줄이 틀리고 허벅지 사이를 줄톱질로 썰리면서도 침묵 속에 좌정했다. 정약종이 숨어버린 주문모 신부와 조카 사위 황사영의 이름과 은신처를 대지 않고 고요할 때 정약전은 동생 정약종과 헤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나란히 묶여 매를 맞을 때도 매는 혼자서 맞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정선비, 몸도 성치 않으니 너무 멀리 다니지 마시오. 당신이 도중에 죽으면 내가 흑산까지 가기 싫어 당신을 죽였다고 의금부에서 날 끌어다 죽일 거요. 장교는 저녁 객가에서 돌아오는 정약전에게 그렇게 말했다. 주랑이 늦어지자 사공은 몸이 달아 포구의 무당을 찾아가 길이를 물었지만 장교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공수를 마셨다. 정약전은 선창 앞 너럭바위에 앉아 깜깜해질 때까지 저무는 바다를 보았다. 웃으며 목이 잘린 동생 정약종의 죽음은 몇 달 전의 일이었지만 전생의 꿈처럼 선명했다. 남을 끌어들여 보존한 나의 목숨으로 이 세속의 땅 위에서 머무르는 것은 천주를 배반하는 것인가? 어째서 배반으로서만 삶은 가능한 것인가? 나에게는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니 배반도 없는 것인가? 바다는 땅 위에서 벌어진 모든 환란과 관련이 없이 만질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있었다.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어딘가가 흑산도였다. 죽지 않기를 잘했구나. 저렇게 새로운 시간이 산더미로 밀려오고 있으니. 저무는 물가에서 정약전은 침을 삼켰다.
흑산으로 가는 돛배는 물 빠진 뻘 위에 얹혀 있었다. 돛배는 배의 잔령처럼 보였다. 사공이 노꾼을 데리고 배로 올라갔다. 노꾼들은 깨먹은 돛배 돛대 구멍에 아교를 먹였고 돛폭을 불에풀로 때웠다. 돛배가 묶여있는 갯바위 아래쪽 물웅덩이에 바랑을 진 아이 한 명이 엎어져 있었다.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였다. 돛배에서 일하던 노꾼들이 새참 먹는 걸 보고 얻어먹으러 오다가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노꾼들은 아이를 보지 못했다. 늙은 노꾼이 시체의 머리카락을 당겨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죽은 거지 아이는 여자였다. 배 타는 사내들은 색주가 골방에서 계집을 감아서 물고 빨다가도 일단 뱃일을 시작하면 여자가 배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렸다. 고백리 물길의 출항을 기다리는 배 옆에 엎어져 있는 여자아이의 시체를 노꾼들은 불길하게 보았다. 이미 처녀 귀신은 총각 조스로도 달랠 수가 없다던데. 노꾼이 갈고리로 시체를 찍어 던졌다. 뻘에 고여있던 석양이 깨어지고 개들이 놀라 달아났다. 논자루를 세운 개들이 달려들어 사타구니며 겨드랑 밑에 연한 살을 파고들었다. 죽은 거지 아이의 고향은 고려의 섬진강 상류 쪽 강마을이었다. 작년 가을 늦장마에 고래 곡성 보성 남원 진양 하동의 논밭이 쓸려 내려갔다. 비가 닷새 동안 쏟아져 저수지 뚝방이 무너졌고 개천이 넘쳤다. 임금은 반찬수를 줄여 부덕을 뉘우치고 천견을 거두어 주기를 빌었다. 강마을 백성들이 물이 일찍 빠진 비탈논에 벼보기를 겨우 세워 한 집에 서너 가마의 수출을 보았다. 아전들이 봄에 빌려준 광곡을 거두어 드리느라고 백성들의 집을 뒤져 감춘 곡식을 걷어갔다. 젊은 백성들은 빌어먹으러 마을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백성들이 관철사 앞으로 소장을 올렸다. 서당 접장이 글을 썼고 늙은이 15명이 연서로 이름을 써놓았다. 우리 마을은 연기나는 굴뚝이 50개가 못 되는 산골이 없고 소인들은 강가에 엎드린 천한 백성이옵니다. 못 살아서 떠나간 남정들의 명단을 군적에 옮겨놓고 아직 떠나지 않은 이웃에게 군포를 넘겨 받아내고 곡식을 훑어가니 남아있는 자들도 떠날 궁리를 하고 있으나 늙은이와 젖먹이를 끌고 나설 수가 없어 주저앉아 있습니다. 봄에 꼬다 먹은 관곡을 가을에 갚는다는 이치는 소인들이 알지만 늦장마의 벼보기가 떠내려가 마당이 비었는데 아전들이 쇠붙이를 드러내고 마소를 끌어가니 연기 끊긴 굴뚝마다 쥐들이 들끓습니다. 배고픔을 면하자면 먹어야 하는데 하고 많은 끼니 중에서도 지금 당장 먹는 밥만이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똥이 되어 나간 밥이 창자를 거슬러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끼니의 밥과 지금의 당장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만이 밥입니다. 그러한데 지난 봄 보릿고개에 빌린 곡식을 갚으라고 지금 당장 먹을 곡식을 빼앗아가니 당장의 배를 골마 지나간 끼니를 벌충하라는 것입니까? 수령과 관속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현청 사창에 쌓아놓은 관곡도 백성이 지은 쌀 터인데 어찌 당장에 먹을 것을 거두어 지나간 끼니의 곡식을 채우십니까? 말하옵건대 개념편 팔먹을 비틀어 손에 쥔 밥을 빼앗지 마시고 선정인지 악정인지 소인들이 입에 담을 바 못 되오니 신관 사또가 오래 머물도록 하여 주십시오. 발바닥이 부르뜨고 가리토시 서도록
먼 길을 걸어와 겨우 그로를 올립니다. 벌을 올리신다면 가랑잎같이 메마른 소인들은 곤장 한 대에 죽을 것입니다. 관찰사는 고래 강마을 백성들의 소장을 비변사로 올렸다. 지방 수령을 갈아치울 때마다 대비 문중이나 대궐 서쪽의 맑은 시냇가에 모여 사는 세도가에 선을 댄 당인의 끄트머리들을 중심으로 비변사에서 낙점을 했다. 관찰사가 뒷배를 봐줘야 할 자들은 번번이 제외되었다. 약관에 급제하고 나서 30년이 지나도록 정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사장과 잡기로소 일하던 늑다리들이나 20번 이상 낙방하고 50줄에 들어서 칠품의 문턱을 넘은 자들이 세도가의 청고로 품계를 하나 더 올려붙이면서 수령으로 부임해왔다. 관찰사의 청거는 묘당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관찰사의 귀에는 백성들의 신음이 비변사를 저주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함성으로 들렸다. 함경도 평안도의 산하고지와 경상도의 역참마을과 전라도 나주목에 딸린 섬의 백성들도 그 신음과 원성을 글로 적어 올렸다. 마을의 산청과 물산은 달랐으나 신음의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 비변사는 그 천한 글을 임금에게 올릴 수는 없었다. 함경도 육진의 돈전병과 압록강변 칠읍의 초병들이 저서가 지나자 손바지 저고리를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병마사가 글을 올려 초병들의 추위를 병조에 전했다. 볶아짓던 백성들이 흩어져서 비변사는 솜을 구할 수 없었다. 비변사는 솜 대신 전국 향청에서 종이를 수거했다. 고래 강마을 백성들의 소장이 폐지가 되어 서북면으로 갔다. 강마을 백성들은 늙은이와 젖먹이를 득것에 싣고 마을을 떠났다. 서남쪽에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걸식하는 유민들은 무한쪽으로 길을 잡았고 백성들이 떠난 마을에는 다른 마을 유민들이 들어왔다. 백성들이 걷기도 힘든데 한사코 노유를 걸머쥐고 길로 나와 천리를 떠도는 까닭을 비변사는 괴이하게 여겼다. 울면서 따라오는 아이를 나무 둥치에 묶어놓고 뒤돌아보면서 떠났다. 묶인 아이가 숨을 거둘 즈음에 버리고 떠난 어미도 도랑에 쓰러져 죽었다. 여러 고을의 향청들이 양지 쪽에 두렁이를 파서 거적을 깔고 새끼로 지붕을 엮어 유민들을 한 움막으로 몰았다. 겉벌이로 죽을 쏘 아침 저녁으로 두 끼를 먹였다. 고향을 버리고 걸식하며 떠도는 백성들을 구휼미를 풀어 거두어 먹이면 아직 제고장에 붙어있는 자들까지도 먹이를 따라서 길로 나서게 될 것이 뻔하고 모든 고을이 피게 되어 나라가 끝장이 날 것이옵니다. 죽을 쏘 구휼을 하려면 관아가 있는 대처가 아니라 백성들의 향리에서 베풀어야 민심이 안정됩니다. 라고 비변사의 늙은 당상관들은 어전해서 지방 관아들의 살이 없는 구휼 정책을 꾸짖었다. 양리에 죽솥을 건다 해도 떠도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산촌과 농촌이 비었는데 인기척 끊어진 마을에서 죽을 끓이면 누구를 먹이자는 것이냐고 지방을 다녀온 젊은 당하관들이 대들었다. 늙은 당상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지 아이는 먼 길을 흘러와 무한 갯벌에서 죽었다. 아이는 한사코 서쪽으로 걸었다.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벼슬이 붙어 있을 때 정약전은 구례강 마을 백성들이 관아에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늙은 당상관이 그 글을 정약전에게 보여주었다. 농사에는 흉풍이 있을 터이니 라고 그때 늙은 당상관은 헛바람 같은 말을 했다. 뻘에 처박힌 거지의 시체를 보면서 정약전은 구례강 마을 백성들의 글을 떠올렸다.
죽은 거지아이가 바로 그 마을 백성의 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없었다. 시체는 무리를 벌에 쳐박아 세상을 외면했다. 죽음은 조용하고 단호해 신조차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죽음을 바라보는 약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신은 강림해 있는 듯도 했다. 정약전이 의금 감옥에 있을 때 고리 강마을 백성들의 소장은 과거의 낙방한 답답한지들에 섞여 서북면 병졸들의 보온재로 보내졌다. 물이 들어서 거지아이의 시체가 잠겼다. 거지는 여자 몸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어려서 죽은 여자 몸이었다. 배 위에서 술을 마시던 장교가 물가 바위에 걸터앉은 정약전을 알아보고 소리질렀다. 정선비, 내일 새벽에 출항이요. 들어가 주무시오. 정약전은 지팡이에 기대고 국밥집 행랑방으로 돌아왔다. 노파가 군부를 떼서 구들이 뜨거웠다. 정약전은 시린 허리를 찢으며 뒤척였다. 물소리에 실려서 정약전의 의식은 바다로 흩어졌다. 새벽에 흑산항 돛배는 출항했다. 금음살이 밀물에 바다는 가득 찼다. 바람이 돌아와 황포돛이 부풀었다. 뱃삭을 내고 탄 포목장수와 10만이 들은 가까운 섬에서 내렸다. 배에는 사공과 노군 10명, 흑산까지 가는 곡물상인 3명 그리고 정약전을 압송하는 장교와 아전이 타고 있었다. 사공은 먼 섬들을 산가름으로 짚어가며 내해의 항로를 이어갔다. 정약전은 시선을 멀리 보냈다. 물과 하늘 사이를 바람이 내달렸다. 이것이 바다로구나.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또 시작이구나. 바다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았다. 사행. 북경으로 가는 사행은 해마다 초가을의 출발에 봄에 돌아왔다. 수백 년 동안 사행은 긴 대를 이루며 눈빛 속을 걸어갔다. 사행은 정의품 정사, 정산품 부사, 정호품 서장관을 사신으로 삼고 사신의 비장과 군관, 경마잡이들이 딸려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 봉황성 창문을 지나 사오해를 가면 요동의 초입이었다. 땅이 넓고 시선에 걸리는 게 없어 사신들은 요동을 육해라 불렀다. 요동에 겨울은 일렀고 기댈 곳이 없었다. 사행의 대열은 눈보라에 뒤덮여 앞뒤가 서로 보이지 않았고 깃발 신호도 이어지지 않았다. 중간에 가던 남물관의 마부가 다시 뒤쪽을 향해 소리쳤다. 맨 뒤쪽 진말꾼의 고함이 거꾸로 대열의 선두로 전달되었다. 눈이 멈추고 날이 개면 요동의 추위는 날카로웠다. 사람과 말은 더 자주 오줌을 내질렀다. 사신의 일행은 허연 입김의 대열을 이루며 겨울 대륙을 건너갔다. 중국의 민간 마을이나 관할을 거점으로 이동했다. 서장관은 말의 곤장을 싣고 가면서 대열을 이탈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마부를 매질했다. 조선의 사신들은 북경에서 천자의 공전으로 가 황제를 알련하고 신년을 할애했다. 사신들은 수십 마리의 말에 싣고 간 수달피며 나전 칠기 등을 곡물로 바쳤다. 천자는 담례로 신년 달력을 내려주었다. 조선사신은 천자의 달력을 받들고 돌아와 임금에게 올렸다. 그 시간 속에서 조선은 세계의 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다. 대륙에서 새 왕조가 옛 왕조를 몰아내는 풍운의 시절에 조선 사행은 두려움 속에서 걸어갔다. 옛 왕조의 천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새 왕조의 표정을 더듬느라고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정이 심량의 나라를 세우고 명이 북경에 남아있던 시절에 사행은
북경과 심장을 따로따로 오갔다. 그때 사행의 발걸음은 느리고 고요했다. 사신을 수행한 관원들은 지니고 간 은이나 인삼을 북경 유리창 시장에 풀어 값비싼 비단이나 무피, 종이를 사들였다. 관원들은 노비와 마부를 시켜 짐바리를 꾸리고 증꾼들도 저마다 꾸러미를 챙겼다. 비가 와 땅이 질척거리면 짐바리를 실은 말들은 대열에서 쳐졌다. 돌아올 때 정사, 부사, 사장관 일행이 의주에 먼저 도착했다. 사장관은 의주에서 국경을 넘어 귀국할 때 일행의 진부다리를 검열했다. 서울에 가서 복명할 일이 급한 사장관은 뒷일을 의주관아 지방관들에게 부탁했다. 국경을 넘나들 때 역관, 군관, 종사관들은 세금이 없거나 헐했다. 관문에 파견된 의주 아전들 중에는 뇌물을 바칠 돈이 없는 마부와 짐꾼, 군관들 물건의 반을 가로채는 자들도 있었다. 북경에서 돌아오는 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을 북경으로 가는 자들에게 빌려주어 비단과 모피를 사오게 하고 이 물건을 세금 없이 통과시켜 팔아넘긴 자는 떼돈을 벌었다. 북경으로 가거나 돌아오는 사행들이 의주에 당도할 즈음에는 압록강가 7고을의 기생들과 강 건너 먼 마을의 여진 창기들이 의주로 몰려들었다. 평양이 가까워지면 여색 없이 사행하는 사내들은 여색 없는 먼 길을 가야 할 일이 한심의 아랫도리가 뻐근해왔다. 평양 기생은 화대가 비싸고 저마다 평양 세도가들의 총애를 받고 있어 범접하기 어려웠다. 사행하는 사내들은 의주에서 교접했다. 사행들은 평양에서 의주까지 급하게 달려갔다. 의주에서는 종사관이나 비장들이 서열도 품계도 없이 밤새도록 불러들여서 기생들은 하룻밤에도 서너 명씩을 받아냈다. 많은 사내들을 여색 없는 먼 길로 데리고 가야 하는 서장관은 기생의 입에 복새통을 눈 감아 주었다. 사공은 날라리를 불었다. 날라리 소리는 바람에 쓸려갔다. 표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 말을 걸었다. 날라리 소리는 날라리를 부는 자에게만 들렸다. 나는 문풍새요. 바다는 죽을 자리고 배는 죽을 자리를 넘나드는 널빤지요. 배에서는 사공의 말에 따라야 하오. 귀양 가시는 선비도 장교도 마찬가지요. 무안에서 출항할 때 사공 문품새는 배 탄 사람들에게 말했다. 도초도를 돌아서 남바다로 나갈 때 또 말했다. 배에서는 여기가 어디냐, 방향이 맞느냐, 언제 도착하느냐 묻지 마시오. 그게 사공을 대접하는 법도요. 문풍새의 증조부는 초시에 합격하여 양반의 끄트머리에 매달리기는 했으나 농토는 없고 풍월만 요염했다. 조부는 메말라서 먼지나는 고향을 버리고 나주로 와서 어물장수의 등짐을 졌다. 문풍새는 배를 무태에 붙이고 나서는 노꾼이며 장사꾼들과 어울려 투전도 했지만 배에 오르고 나면 딴 사람이 되었다. 바람과 물이 순할 때 문풍새는 늘 이물 앞쪽에 서서 먼 바다를 보면서 물의 흐름을 살폈다. 정력전은 두 돛대 사이에 널빤지로 엮어놓은 바람막이 뒤에서 쭈그리고 앉았고 장교와 아저는 고물 쪽에서 도롱이를 뒤집어 쓰고 물보라를 막았다. 낮에 바다는 순했다. 정약전은 배가 가고 있는 것인지 멈춘 것인지 몰랐다. 남바다에서는 새들은 날지 않았다. 흔들리는 물 위에 햇빛이 내려앉아 바다에서는 새로운 시간의 가루들이 피어올랐다.
저녁에 바람이 일어섰다. 풍량기는 서쪽으로 나부꼈지만 바람은 물과 하늘 사이로 몰려와 배 탄 사람에게는 전망 위의 바람이었다. 옆구리를 틀어라, 대가리를 들이밀라. 좌연 노끈들이 배를 틀어서 파도가 들이치는 쪽으로 뱃머리를 들이댔다. 옆구리로 파도를 맞으면 배는 뒤집힐 것이었다. 배는 파도 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파도를 타고 넘으며 뒤로 밀렸다. 일출 직전에 바람이 물러갔다. 어둠이 물러서는 수평선에 먼 섬의 봉우리가 떠올랐다. 문풍선은 배가 만제도 근처까지 흘러왔음을 알았다. 다시 도치를 세우고 노를 저어 흑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가 떠오르자 바람은 흑산 쪽으로 불었다. 거기 물과 하늘 사이에 흑산은 있었다. 사철나무 숲이 섬을 뒤덮어 흑산은 검은 산이었다. 배가 진리포구 쪽으로 다가갔다. 수탉이 울었다. 물가에서 미역을 말리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낯선 배를 보았다. 천리 깊은 창교가 아정과 역조를 거느리고 선착장에 내리자 백성들은 미역을 싸들고 산으로 달아났다. 손싸개. 전라도 서망 땅은 들이 서쪽으로 펼쳐져 바다에 닿았다. 날마다 지평선과 수평선이 포개져 노을 속으로 함께 저물었다. 바다에 내린 빛이 물을 덮어 서망의 아이들은 노을의 빛과 바다의 물을 구분하지 못했다. 도지와 어염이 대처해서 들어온 돈으로 거래되자 큰돈 쥔 자들이 땅을 사 만석치기 몇 명이 들판을 나누었다. 서망들 동쪽산 아랫마을 늙은 소장농의 아내가 동네 과부와 소박대기 몇 명을 모아놓고 천주고 경문을 외우고 십자가의 향을 피우다 발각이 났다. 소장농의 아내 오동이는 달아났고 박가 성가진 과부가 관야에 끌려갔다. 연령이 박씨 과부를 매달고 치며 오동이의 행방을 추궁했다. 알지 못했다. 곤장 몇 대가 척축 급소를 쳐서 과부는 형틀에서 죽었다. 연령은 오동이의 20살 먹은 딸을 끌어다 놓고 어미의 행방을 추궁했다. 연령은 오동이의 딸을 들여다보았다. 하얀 볼기에서 비린내가 끼쳐왔다. 연령은 오동이의 딸을 서울 대궐 서쪽 동네에 사는 이조좌랑의 계집종으로 보냈다. 연령이 물 좋고 땅 넓은 서망에 향직을 얻을 때 이조좌랑이 대비전 쪽에 선을 대주었었다. 좌랑은 계집종을 부리기가 아까워 비첩을 삼았다. 목욕을 시켜 잠자리에 들이려던 저녁에 계집종은 우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좌랑은 시체를 건져 시구문 밖에 버리고 우물을 메웠다. 서망 현령은 부임한 지 넉 달 만에 갈렸는데 서망의 아낙네들은 서울로 보낸 계집종이 우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노한 이조 좌랑이 서망 현령의 벼슬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라 했다. 얼굴을 보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소년은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임금의 시선을 피하진 않았다. 늙은 승지가 민망해 소년을 꾸짖었다. 여복의 진사, 전하를 뵐 때는 눈길을 허리 아래로. 임금이 말렸다. 차차 할 것이다. 나무라지 말라. 진사라 불린 소년은 16 나이로 급제한 황사용이었다. 붉은 뺨에 엷은 웃음기가 떠올라 있었다. 공손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얼굴이었다. 눈이 맑고 단정했다. 임금은 번개를 맞듯 놀랐다. 그 놀라움에는 임금이 되어 옥자에 앉은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 중에 저런 아이가 있었구나. 평생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권세를 다투던 자들과 어찌 저리 다른가. 그래, 과거 답안에는 무슨 글을 썼느냐. 소년이 말했다.
마음이 세상의 근본이며 세상의 동력이어서 시간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이 저절로 바뀌지 못하며 마음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 썼습니다.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제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물으니 마음이 답하였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16입니다. 가까이 오라. 임금이 다가와 황사영의 손을 잡았다. 임금은 소년의 손을 당겨 손목에 푸른 핏줄을 들여다보았다. 왕국의 앞날로 다가오는 시간이 핏줄 속을 흐르고 있었다. 소년은 임금에게 손을 맡긴 채 고개를 숙였다. 어여쁘다. 내가 너의 임금이 아니라 내 여염의 아비라면 좋겠구나. 허나 아직은 이르다. 공부와 물정은 다른 것이다. 네가 20살이 되면 너를 부르겠다. 만극가옵니다. 그때까지 너의 마음을 반듯하게 키우라. 임금에게 마음의 자명함을 아랜 것을 황사영은 지복으로 느꼈다. 제 마음을 임금의 마음에 포개서 마음의 나라를 인간의 마을에 세울 수 있을 터였다. 임금의 등 뒤쪽에서 피어오르는 광배를 황사영은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수가 없었다. 임금의 말은 황사영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제 몸에 와닿던 임금의 체온을 통해 임금의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을 듯 싶었다. 황사영의 처가 동네 마제는 강들이 만나는 두물머리였다. 강원도 산옆을 돌아 나온 북한강과 충주 여주 이천의 넓은 들을 지나온 남한강이 마제에서 만났다. 강들은 서로 스미듯이 합쳐져 물이 날뛰지 않았다. 수명과 농경지가 턱이 지지 않아서 아이들도 동이로 밭에 강물을 퍼나를 수 있었다. 북한강물은 차갑고 남한강물은 따스해서 두물머리 마제에는 아침마다 물안개가 피었다. 해가 떠올라 안개가 걷히면 강은 빛났고 젖은 산봉우리에 윤기가 흘렀다. 황사영은 처가 마을 마제에 올 때마다 산 위에 올라가 오랫동안 강물을 보았다. 강은 흐르고 또 흘러 합쳐지고 합쳐져 더 큰 물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도성의 들을 적시고 바다에 닿았다. 진사로 급제한 뒤에 황사영의 혼담은 이거 같다. 황사영은 처가 마을 마제로 가서 장인 정약현을 만났다. 혼이 나기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은 풍속이 아니었으나 정약현은 사람을 보내 어린 사윗감을 불렀다. 정약현은 풍속이나 범절에 구애되지 않았고 풍속과 범절을 해치지 않았다. 정약현은 40살이 못된 연부 역강한 나이에 첫 사위를 맞았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심신에는 노성한 사려와 처신이 있었다. 정씨문중의 노인들은 젊은 정약현을 오히려 어렵게 여겨서 장자의 핏줄은 따로 있는 것이라 말했다. 마제 물가의 새거제에서 정약현은 장성한 남동생 약전, 약종, 약용과 그의 권솔들을 거느리며 가부장의 위엄을 문중에 드리웠다. 정약현의 울타리 안에서는 닭들이 맨 마당을 쪼아 모이를 다투지 않았고 개들도 사람을 공경했다. 정약현의 큰딸 정명련이 17살 되던 해 황사영과 혼담이 오갔는데 그때 황사영은 급제하기 전이었다. 혼담이 진행되던 중 황사영이 급제 정약현은 진사사위를 보게 되었다. 정약현은 16 나이에 급제한 어린 사윗감이 세상의 하중과 환란을 어찌 감당할지 위태로웠다. 정약현은 두 줄기 강물이 만나 더 큰 물을 이루어 흘러가는 물가의 고향 마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세 동생들도 서로 말없는 중에 그 산천의 경서를 품고
윤영과 소년을 물가마을에서 자랐다. 정약현은 어린 진사가 경서가 아니라 사물에 접하여 스스로 깨닫는 자득의 인간이기를 원했다. 소년 등고로구먼. 사윗감을 물가마을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정약현은 그렇게 말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과 재주가 좋아 문장을 잘 짓는 일을 이 인간의 큰 불행이라는 소학의 글귀가 황사영의 머리에 스쳤다. 주의가 소학을 엮으면서 정의천의 말을 옮겨놓은 문장이다. 황사영은 고개를 들었다. 정약현은 어린 진사의 얼굴을 보았다. 저 얼굴이 어찌 소년 등고를 하였던가. 정약현의 어조는 그것이 불행이라는 말인지 축복이라는 말인지 가늠할 수 없도록 무심했다. 황사영이 말했다. 말씀하시는 뜻을 꾸지람으로 알겠습니다. 정약현이 말했다. 이천 선생 말씀이 마음이 지위에 가득 차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어찌 꾸지람인가? 그 말씀이 필시 꾸지람일 것입니다. 정약현은 혼례를 치르지 않은 사윗감을 후학이며 객으로 대했다. 부인과 딸 정명련은 사랑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정약현은 비단으로 싸맨 황사영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어수를 모신 손이구먼. 내 들었네. 황사영은 얼굴을 붉히며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렸다. 정약현이 물었다. 그것은 드러냄인가? 감추어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싸개가 내용을 감출 수 있겠는가? 오히려 드러나고 있네. 황사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약현은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소년 등고로구먼. 맞이에서 돌아온 저녁에 황사영은 오른손에 비단을 풀어버렸다. 황사영은 인편에 그로를 올려 싸개를 풀어버린 전말을 정약현에게 고했다. 정약현은 딸에게도 대학 중용과 의서를 가르쳤다. 신부 명련은 겨울에는 개밥을 데워서 먹였다. 배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서 주었다. 처가 마을에서 신접을 마치고 서울로 살림을 옮긴 후에도 황사영은 마제의 처가에 자주 내왕했다. 장인 정약현은 집안의 대소사의 어린 사위를 불렀다. 유복자로 태어난 황사영은 젊은 장인 정약현에게서 부성을 느꼈다. 정약현은 책을 읽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알게 되는 자득의 길을 인도했다. 황사영이 말했다. 마을 앞강이 큰 공부입니다. 정약현은 사위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이 마을강을 알아볼 줄 알았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경서가 쓰레기일세. 황사영은 처가에서 젊은 처숙부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기뻐했다. 처숙부들의 재주와 그릇은 장인보다 뛰어나 보였다. 그러나 처숙부들은 맏형인 정약현의 위엄을 기꺼이 세워나갔다. 처숙부들은 어린 조카 사위의 소년 등고를 입에 담지 않았다. 황사영이 마을 앞 강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숙부 중에 맏이던 정약전은 이 어린 조카 사위가 사물로부터 직접 배우고 뜻을 깨달으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둘째 처숙부 정약종은 황사영의 마음이 쓰임새에 닿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다. 저것이 세상의 환란에서 부지될 수 있을런가. 거기에 쓰임새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닐 듯도 싶었다. 셋째 처숙부 정약용은 경전이나 인륜으로 채울 수 없는 아득하고 넓은 땅이 그 소년의 마음에 날 것으로 있음을 알았지만 정약용의 눈길은 늘 세상의 굴곡에 닿아 있어 날 것이 날개치는
그 멀고 드넓은 땅이 깊이 들여다 보이지는 않았다. 마제 물가 마을에서 저숙부들은 황사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황사영에게는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새벽 강물 소리 같기도 했고 또 다급한 육신의 목마름 같기도 했다. 둘째 저숙부 정약종의 가르침이 가장 뜨겁고 분명했다. 이 세계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스스로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은 셋에다 넷을 더하면 일곱이 되는 것과 같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사랑은 세계를 주재하는 자의 원리이며 악과 징후는 그 원리에서 벗어난 자의 타락일 뿐이다. 이 존재에 대한 느낌이 떠오르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초이다 라고 정약용은 가르쳤다. 황사영은 저숙부가 말하는 신이란 강물 같아서 현재를 모두 거느리고 흘러 미래의 시간으로 생성되는 지속성으로 여겨졌다. 그때 황사영은 그리나 말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이해했다. 임금과 조정이 스스로를 세계의 원리로 내세우며 스스로 자기 근원이며 질서의 원천으로 군림하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주제자의 신성을 부정할 때 인간 세상은 남루한 왕조일 뿐이며 창검으로 무장하고 가두며 때리며 빼앗고 빼앗기는 해골의 골짜기다. 그리고 이 무지몽매가 지상의 창고라는 모든 악의 원천이라는 것. 이 또한 3 더하기 4처럼 자명하다. 사람들아 눈을 뜨고 자명한 것의 자명함을 보라. 말하는 정약종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듣는 황사영은 두려움에 떨었다. 박차돌. 포도대장 이판수는 비장 박차돌을 곤장 10대를 치고 형틀에서 풀었다. 매지를 멈추라는 말에 형리들은 어리둥절했다. 이판수는 관원들을 물리치고 박차돌을 내실로 불러들였다. 너는 비록 공명첩으로 발신했으나 포청의 비장이다. 네가 관원의 신분으로 천주하게 물들었으니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고 네 족속에까지 미친다. 아느냐. 박차돌은 포도대장이 매를 거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매로 치는 것보다 치던 매를 멈추는 것이 더 무서웠다. 매를 멈추면 매를 맞을 때의 아픔이 절벽으로 다가와서 다시는 매를 감당해낼 기력이 없었다. 매는 좀 아파야 좋다. 너는 관복을 입은 후에도 석계처럼 천한 근본을 버리지 못하고 삿된 무리들과 엉겼다. 관부가 그리도 싶으더냐. 몇 번 얼씬거렸을 뿐 깊이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이판수가 박차돌을 보았다. 이름이 차돌이라더니 임하며 정수리가 단단해 보였다. 그랬기를 바란다. 너는 천하지만 아깝다. 죽이지 않겠다. 허나 맨입에는 안 된다. 가서 몸을 추스러라. 충청도 해미에서 5번 형문을 받고 옥에 갇혀있던 천주 학쟁이 접장이 신자 7명을 불고 풀어난 적이 있는데 박차돌은 그때 지목되었다. 박차돌은 해미가 고향이었지만 어려서 고향을 떠났다. 20년 전에 떠난 고향에 여전히 악연의 눈과 귀가 남아있어서 박차돌은 포도청 관원 신분의 천주 학쟁이로 고발되었다. 박차돌의 아비는 충청도 해미의 소장농이었다. 땅이 짜고 물길이 멀어 소장료를 제하면 먹을 것이 없었다. 까물어서 들뿌리 논을 태워버린 가을에 박차돌의 아비는 솔가에서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었다. 산비탈로 둘러싸여 마을 이름이 소쿠리 마을이었다. 박차돌은 10살 때부터 등짐을 지어 비탈밭에 돌을 솎아냈다. 그는 소쿠리 마을을 혐오했다. 돌밭이 삶의 뿌리를 받아들여 줄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자돌은 신혼의 철을 데리고 대처로 나와 영월 관아의 아전이 되었다. 영월 관아에서 수령 7명을 맡고 보냈다. 아전 노릇 10년 만에 이방에 올라 좌수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박자돌은 황곡 창고에 쌀가마 수량을 줄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줄어든 만큼을 거강꾼에게 빼돌렸다. 갑창의 곡식을 을창으로 옮기고 을창의 곡식을 병창으로 옮겨 문서를 복잡하게 꾸며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틈새를 파먹었다. 관찰사의 종사관들이 내려와 향청의 창고를 감사할 때는 감령의 아전들이 미리 박자돌에게 알려주었다. 박자돌은 인근 고을에 소달구지를 보내 쌀가마니를 빌려와 창고에 물량을 맞추어 놓았다. 이방이 되어 가을 황곡을 3번 치르자 박자돌은 150량을 모았다. 그 해에 조정이 전국 지방에 내려보냈던 공명첩 중에서 8할이 팔리지 않았다. 유사 당상관이 공명첩을 거두어 갔다가 다시 내려보냈는데 값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박자돌은 영감에게 30냥을 바쳐 공명첩을 부탁했다. 박자돌은 다시 30냥을 주고 공명첩을 샀다. 아전의 신분을 면했고 향천에서 먹은 밥값으로 다시 30냥을 현감에게 바치고서 풀려났다. 박자돌은 50냥으로 다시 공명첩을 사서 우포도청의 무관직 관원이 되었다. 공명첩으로는 미관이 남아 실직을 얻기는 어려웠지만 영월 현감이 감사를 통해서 병조에 먼발치에 선을 대주었다. 박자돌은 이방 경력이 있었고 문자를 쓸 줄 알아 포도청 보임에서 긴이 쓰였다. 조임 때부터 나졸이나 집장을 면했고 공관으로서 병장기를 갖추었고 형문의 자리 위에서 위의를 보였고 서원구실을 맡아 죄인의 공초를 기록했다. 형문은 늘 포도청 마당에서 시행되었다. 포도대장은 죄인의 인적사항과 죄목만을 확인하고 나서 퇴청했고 신문과 형장은 육품 종사관들이 맡았다. 박자돌은 종사관 옆에 서한을 차려놓고 신문 내용을 받아 적었다. 문장이 엮이지 않으면 언문을 섞어서 썼다. 신문을 받아 적어놓으면 죄인이 모르는 죄를 종사관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문맥이 나타났다. 알아야 할 자가 모르는 것을 몰라야 할 자가 알고 있는 꼴이었다. 종사관들은 묶인 자의 신분이 천하면 천함을 죄의 바탕으로 삼았고 묶인 자가 양반이면 그를 깨쳐서 인이 예지를 알고 있는 것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그래서 신문을 받아 적고 나면 죄의 내용은 달라도 죄를 몰고 가는 형식은 비슷했다. 천한 것들의 바탕은 석회나 구더기 같았고 서로 눈짓하고 화답하는 음흉함은 올빼미를 닮았고 서로 뒤엉킨 또아리는 뱀을 닮았다. 외우고 읽어서 입신의 길에 들어선 자의 죄에는 구근과 선율을 저버린 죄가 따라붙었다. 이 세상은 애초부터 때리는 자와 맞는 자, 추궁하는 자와 추궁당하는 자로 운명 지어졌겠거니 하고 공초를 기록하면서 박자돌은 생각했다. 사학죄인으로 끌려온 삼각산 아래 사기막골의 젊은 숫쟁이는 아비가 연루되어 있었다. 아비는 사기막골에서 3대째 숫가마를 이어오고 있었다. 아비는 천주교인들의 연락책을 맡고 있어서 아비가 잡히면 덩굴이 클 것이었다. 두 번째로 형문에 끌려 나온 숫쟁이는 지난번에 맞은 자리에 10대를 더 맞고 말했다. 아비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한들 죄인도 부자유친이 있을진데 어찌 아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박자돌이 죄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종사관이 말했다. 좋은 말이다. 하나 부자 유치는 부자가 죄를 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라는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형벌을 쓰는 것이다. 숫쟁이는 숯가마에 일이 없을 때는 따스한 가마 속에 메주를 띄웠다. 숯가마 아궁이에서 사위면서 헐떡거리던 잉걸불과 마른 장작의 향기, 발정에서 싸질러 다니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던 숙회의 비린내, 등에 기억이 어른거렸다. 살점이 흩어진 자리에서 흘러내린 피의 냄새 속에서 기억 속의 마을의 냄새가 살아났다. 숫쟁이는 아비의 행방을 추궁받지 않는 조건으로 배교했다. 종사관은 이미 다른 통로로 숫쟁이 아비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있었다. 숫쟁이는 배교의 동기가 냄새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자문했다. 옹기장이 마을에서 천주교 교리에 처음 물들 때 느꼈던 먼 천국의 냄새도 거기에 섞여 있을 것 같았다. 숫쟁이는 배교의 담보로 옹기장이 마을 뒷산토굴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불렀다. 포졸들이 닥쳤는데 신자들은 모두 달아나서 없었고 토굴 안에는 아무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포졸들이 박쥐를 증거로 잡아와 종사관에게 바쳤다. 박쥐가 사는 걸로 보아 애초부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숫쟁이가 지어낸 말 같습니다. 숫쟁이의 배교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박자들은 숫쟁이의 공초를 기록하면서 사람끼리 가두고 때리지 않는 세상을 숫쟁이가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틀에 묶인 숫쟁이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고 옥으로 찾아가서 물어보기에는 두려웠다. 박자들은 세상이 무서울수록 그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마음이 무서웠다. 냄새는 신문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박자들은 숫쟁이의 기억 속의 냄새를 알지 못했다. 숫쟁이는 배교했지만 배교의 대가로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박자들은 예감했다. 숫쟁이가 죽은 뒤에 박자들은 보직이 바뀌어 비장이 되었다. 박자들은 형문장을 면하고 보청 고위직을 수행하거나 심부름을 했다. 돛배가 접안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흑산 수군진 별장 579가 선착장으로 나와 배에서 내리는 자들을 검문했다. 579는 사령 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배가 날뿌리를 돌아서 다가올 때 579는 문풍세의 배를 알아보았다. 문풍세가 먼저 배에서 내려 579에게 절했다. 자네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있었네. 물길이 어려웠겠구만. 다 내맡기고 삽니다. 벗대면 바로 죽죠. 문풍세는 저반료로 엽전 10량을 579에게 주었다. 배가 커서 저반료도 많았다. 579의 사령이 승객들의 짐보따리를 뒤졌다. 신문이 끝난 승객들이 입도료로 엽전 몇 입씩을 사령에게 주었다. 정약전을 압송해한 모한장교는 고물 쪽에 앉아 내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579가 물었다. 저자들은 누구요? 모한관원인데 유배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정약전이라고 천주학쟁이랍니다. 고등어. 저여름밤에 송진 횃불을 밝힌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등어를 잡았다. 먼 배들은 별 사이를 흘렀다. 고등어는 빠르고 까다로워 그물로 잡을 수 없다고 창대는 말했다. 때를 지어 배전으로 다가오다가도 작은 인기척만 들어도 갑자기 수만 마리가 방향을 바꾸어 사라졌다. 고등어 떼가 방향을 바꿀 때 수면에는 무리랑이 일었고 늙은 어부들은 무리랑이 주름 잡히는 쪽을 바라보며 고등어의 향방을 가늠했다. 고등어의 물결은 배를 멀리 돌아서 흘러갔고 흑산의 어부들은 무리들 중 대여를 이탈한 것들을 한 마리씩 낚시로 건졌다.
고등어는 입맛이 까다로워 어부가 던져놓은 미끼를 삼키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는 낚싯바늘 옆을 헤엄쳐 나가다가 옆구리를 꿰었다. 원양을 달리던 고등어는 낚시에 걸린 불운을 견디지 못해 건져 올리면 이미 죽어 있었다. 어부들은 고등어가 바다를 빠른 속도로 건너 다니기 때문에 물결의 무늬가 몸통에 찍힌 것이라 보았다. 어부들은 고등어가 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믿었다. 5, 6년 동안 흑산바다에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어부들은 하룻밤에 15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고등어는 빨리 죽고 빨리 상해 어부들은 잡자마자 소금에 절였다. 고등어의 푸른 등에 바닷속의 모든 흔들림을 감지하는 능력이 살아있을 것 같았다. 장대는 모르는 것을 대답하지 못할 때 긴장해 있었다. 어부들의 말처럼 고등어는 푸른 바다를 등으로 밀고 헤치면서 건너가기 때문에 등에 푸른 물이 밴 것일 수도 있었다. 창어는 고등어보다 먼저 초봄에 다녀갔다. 섬에 진달래가 피면 어부들은 청어를 기다렸다. 청어의 무리들은 바다를 뒤덮고 섬의 해안으로 왔다. 경상도 청어는 등뼈가 74마디이고 전라도 청어는 등뼈가 53마디라고 창대는 말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청어가 고향이 있다더냐? 멀리서 온 어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부들이 그것을 알더냐? 모르기에 고향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어부들이 제 고장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몇 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정약전은 놀라서 창대의 얼굴을 보았다. 흑산진 수군 별장 579가 고등어새와 청어새를 새로 정했고 공새를 반면적에 따른 전새로 바꾸었다. 쌈사람들은 보리를 걷고 나면 빈밭에 콩을 심었고 길섭이나 자투리 땅마다 콩을 심었다. 보리밭에는 전새를 매겨왔고 자투리 땅에 심은 콩의 포기수를 내하려 콩새를 거두어왔다. 579는 마을의 풍원들을 수군진에 모아놓고 징세 제도를 바꾸는 것은 도감과 우수영의 지시라 말했다. 육지에서 배가 다녀간 지가 3달이 넘었는데 도감이나 우수영의 전량이 언제 왔다는 것인가. 흑산수군진은 국금으로 소나무 벌채를 단속했고 소나무를 살릴 책임을 섬사람들에게 넘겼다. 공산에 저절로 생겨난 소나무거나 개인의 집마당에 심은 소나무거나 소나무를 베어내지 못했다. 공산의 소나무는 그루스를 헤아리고 번호를 매겨 나무에서 가까운 민가에 관리 책임을 시켰다. 소나무가 죽으면 나무값을 받아냈다. 수군진 감옥은 진관 앞바다에 박힌 바위덩어리였다. 걸으면 500걸음 정도였지만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건널 수 없었다. 수군진에 딸린 감옥이었지만 수군 관원이거나 섬주민이거나 간에 사람을 가두고 풀어주는 권한은 별장에게 있었다. 섬으로 유배온 죄인들 중에서 지체가 났거나 목자가 불량한 자들은 바위 감옥에 가두어놓고 길을 죽여 본섬으로 데려갔다. 섬 사람들은 바위 감옥을 옥섬이라 불렀다. 동굴이 있어서 죄수들은 그 속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수군 감색은 죄수를 배에 태워 옥섬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 낚싯대 한 자루를 던져주었다. 창대 아버지 장팔수는 옥섬에 갇혔다. 장팔수는 밤바다에 나가 밤새 고등어를 잡고 아침에 돌아왔다. 배가 보고에 닿자 생리가 배에 올라 어획량을 조사했다. 장팔수는 20마리를 보고했고 5마리를 어창 밑에 감추었다. 그것을 생리가 찾아냈다. 생리는 어창을 부수고 뒤졌으나 더 나오지는 않았다. 어획이 너무 작아 내답할 수 있는 물량이 못되므로 세금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장팔수는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생리는 장발수가 잡은 25마리를 압수했다. 장발수는 고등어가 잡히는 대로 소금에 절여 놓았다. 생리는 장발수를 수군진에 끌고 갔다. 오칠구는 그동안 감춘 어획량을 모두 대라고 장발수를 추궁했다. 장발수는 나이가 60이 넘었고 주민들 사이에 인망이 높았다. 오칠구는 때리지 않았지만 옥섬에 가두었다. 아버지가 옥섬에 5마리 때문에 고등어 때문이구나. 고등어 푸른 등의 관능을 밝히는 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사람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정약전은 수군진으로 오칠구를 찾아갔다. 정약전은 오칠구가 무관직이긴 하지만 목민을 겸하고 있으므로 서울에서 온 유자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다. 정약전이 다가갔다. 오칠구는 내려오지 않았다. 백액이 관할을 떠나듯이오. 옥섬에 갇힌 어부 장팔수 일로 말씀드릴 일이 있소이다. 장팔수의 어획이 영세하니 가두고 따질 일이 아니오. 어허, 유배 와서 섬을 다스리시는구려. 별장께 호소하는 것이오. 나이도 많고 하니 봐주시오. 아, 왜 장팔수를 데려다 천주교를 가르치려는 것이오? 정약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약전이 수군진에서 나오자 창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바닷길을 걸어 돌아갔다. 마을의 풍원들이 미역을 거두어 팔아서 돈을 모으고 창대가 이웃에서 빌린 돈을 합쳐 장팔수의 벌금을 물었다. 닷새 만에 풀려났다. 바람이 불어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날 장팔수는 집 근처의 야산을 돌며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어린 소나무를 뽑아버렸다. 소나무가 자라면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장팔수뿐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뱃일이 없는 날에는 어린 소나무를 캐내어 아궁이에 던졌다. 여기서 수군진에서 별장 오칠구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날 정약전은 혼자서 술을 마셨다. 집주인 조풍어는 정약전의 지체 높은 신분을 어려워했다. 조풍어는 정약전이 언젠가는 유배가 풀려 서울로 돌아가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속에서는 정약전이 섬에 머물기를 바랬다. 조풍어는 책을 읽은 적이 없었고 서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정약전의 얼굴을 보면 공부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다. 정약전은 너그럽고 엄격해 보였는데 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드러났다. 정약전은 지나간 세상과 닥쳐올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정약전은 술을 마시면서 수모를 당한 것을 생각했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 고등어와 더불어 오칠구와 더불어 창대와 장팔수와 더불어 여기서 살자. 우렁 같은 말들이 말에 미달한 채로 정약전의 마음속에 올랐다. 장팔수를 데려다 천주교를 가르치려느냐 던 오칠구의 조롱이 잠수형으로 죽은 동생 정약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정약종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준 것은 정약전 자신이었다.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서책들이 북경사행편의 국내로 반입되었는데 정약전은 그 책에서 읽은 교리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정약종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하늘의 선한 뜻은 권력의 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일상의 땅 위에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실천의 방법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고 뉘우침의 진정 위에 새날을 맞이하라. 크고 두려운 날들이 다가온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정약종에게 새날은 저절로 스며들었다. 정약전이 배교하고 세속으로 돌아갈 때도 정약종은 애초에 정약전에게서 인도받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사형장으로 갔다.
북경에서 반입된 기하원본이라는 서양 수리서를 정약전은 약종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은 유일무이하다.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유일무이하다. 정약종은 이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에 기뻐했다. 언어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감춰진 모습이었다. 모두 드러나 이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었다. 눈에 띄어서도 그 안쪽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 언어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언어에 의한 증명이 필요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본래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단순 명료한 공리 몇 개가 얽혀 원과 삼각형과 입체들의 비밀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정약전이 기하 원본을 설명할 때 정약종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배교하고 돌아서던 무렵에 정약전은 기하 원본에 기뻐하던 정약종의 웃음에는 그 단순한 발견들에서 실체를 본 자의 확신이 배어 있다고 생각했다. 참언. 비변사에 첩보된 한간의 참언들은 모두 다 패류하였으나 그 중에 극악한 것은 이제 곧 때가 이르면 서양의 배들이 바다를 건너와 인천, 부평, 남양에 정박하면서 조정을 겁박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리라는 말이었다. 야소가 태어난 지 30번째 갑년이 되는 성세에 그 배들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야소는 경신년생 원숭이띠라는 말과 신유년생 닭띠라는 말과 정사년 뱀띠라는 말이 어긋나 있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멀쩡한 날에 서양의 배들이 연안의 수로를 정찰하거나 망원경으로 살피다가 돌아갔다. 서양 배가 물가에 닿으면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배를 구경했다. 요원은 고을마다 창궐했다. 모여서 짓거린 자와 듣고 옮긴 자들을 찾아내서 가둘 수 있었으나 애초에 지언에 퍼뜨린 자는 잡을 수 없었다. 지언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서 퍼진 것이라고 비변사의 늙은 정육품이 데뷔 전에 보고했다. 요원을 퍼뜨린 자를 붙잡아 가두고 때리면 그가 맞은 매는 요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물증이 되었다. 매는 요원을 부채질했다. 당상들은 매와 요원의 관계를 알았지만 말하지는 못했다. 계곡 이래 국본이 이토록 망가진 적 없었는데 첫째는 굶주려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의 참상이고 둘째는 무민하는 요원의 창궐이었다. 요원의 뿌리는 굶주림이었다. 요원이 썩은 고기의 구더기처럼 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때 썩은 고기는 굶주림이었다. 사직의 토대가 백성이고 백성의 실상은 굶주림이었지만 사직의 지붕 아래에서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날도 있는 것이라고 당상들은 생각했다. 대비마마 군왕의 심성이 곧 국본입니다. 전하께서 충년이시나 성심이 맑으시니 백성의 흉복입니다. 경의 말이 아름답다. 경연을 더 자주 열어 전하를 모시도록 하겠다. 군신이 함께 배우니 성현의 뜻과 같습니다. 지금 한때 공고하나 백성들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시옵소서. 좋은 말이다. 그러니 전과 똑같은 상소를 자꾸 올리지 마라. 경들은 수신에 힘쓰라. 데뷔 전 조의는 대체로 그렇게 끝났다. 조회는 대체로 그렇게 끝났다. 데뷔는 자신의 말에 간절함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데뷔의 말은 다급했다. 데뷔는 자신의 그 다급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신료들은 데뷔가 내린 자교를 읽으며 눈물겨웠다.
저 먹을 것 없는 백성들은 어찌 수습할 것인지 나는 잠들지 못한다. 나는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품어 젖을 물리려는데 백성들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구나. 구덩이를 파서 거적을 깔고 누워서 풀을 엮어서 덮으니 어찌 추위를 견디느냐. 쌉쌀개 꼬리 같은 옷은 음부를 가리지 못하고 구덩이 속에서 서로 베고 자다가 얼어 죽으면 까마귀가 창자를 쪼는구나. 떠도는 백성들아, 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 길을 찾아라.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너희들이 논밭에 모여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여다오. 백성을 꾸짖을 때는 앓는 나이에게 약을 먹이듯 해야 하며 백성을 교화할 때는 비에 옷 젖듯이 해야 한다. 는 가르침을 내가 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망한 언동으로 국본을 부수는 삿된 미신의 무리들을 달래고 때리고 목을 벨 적에 그 아픔이 내 몸속에 있으니 내 심정이 어떠했던가를 헤아려라. 너희들은 나의 이 슬픈 마음에 기대어 이니 예지의 고향으로 오라. 사악의 무리들은 어찌 죽기를 좋아하고 형틀에 엎드리기를 요 위에 눕는 듯 하는가. 이 사람의 자식이 어찌 금수를 낳는다는 것이냐. 사람이 금수를 낳아 세상에 창궐했으니 이제 금수가 다시 사람을 낳겠구나. 너희 팔도의 감사와 유수와 현령아, 너희 여러 진보의 장수와 만호들아,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살펴 나의 목마름을 죽여다오. 몇 년째 감으로 산천이 타들어가고 논밭이 오그라져도 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비가 내리면 여러 고을들은 비 내린 정황을 알려라. 감령과 관아 근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령 마당만 들여다보지 말고 사람을 보내 이 마을 저 마을에 비가 내린 정황을 살펴 비가 내리는 족족 파바를 보내 알려라. 아, 지금 국본이 흔들림은 열성조의 혼백이 평안치 못하십니다. 선왕들의 덕을 돌이켜 새기고 유언을 받들고 치적을 새롭게 드러내려고 한다. 수요리. 강사녀는 술창을 사이에 두고 아리와 마주 앉았다. 아리는 도망쳐 나온 노비가 분명했다. 강사녀의 눈에 아리는 세상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존재였다. 강사녀는 아리가 천주의 자식임을 믿었다. 데리고 가자. 강사녀는 아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강사녀가 말했다. 나와 같이 가자. 가면 좋을 거다. 좋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날 밤 강사녀는 아리를 데리고 마포나루를 떠났다. 강사녀는 작은 옷 보따리 한 개만 챙겼다. 마포나루에 버려놓은 모든 걸 버렸다. 강사녀는 수유리 길갈냐의 집으로 향했다. 강사녀는 아리를 멀리서 뒤따르도록 했다. 길에서 잡히더라도 혼자만 잡혀야 했다. 아리는 까닭을 모르고 멀리서 따라갔다. 저녁 무렵에 우포도청 군사들이 강사녀의 젓갈 가게에 들이닥쳤다. 강사녀를 찾지 못했다. 전주교인을 잡거나 놓치거나 교인 집의 모든 것은 출동한 군사들이 나누어 갖도록 보도대장 이판수는 방침을 정했다. 비변사는 이판수의 방침이 치사하다고 중론을 모았으나 관여하지 않았다. 군사들은 강사녀의 창고를 뒤져 나무 십자가와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야소어미의 그림을 찾아 증거물로 제출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뱃놈들을 상대로 국밥을 파는 천안년이 어떻게 군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달아났을까? 박자돌이 붙잡히자마자 그 밥장수녀는 어떻게 즉각할 수 있었을까? 간자가 내부에 있구나. 사악의 무리들과 밀통하는 자가 포도청 내부에 있구나. 우포도 대장 이판수는 신음했다. 오빠. 박자돌은
포도청의 염탕꾼 노릇을 시작하면서 조개젓 형 행상으로 위장했다. 조개젓 행상으로 장안을 돌아다니면서 천주교인들의 집과 접선망을 염탐했다. 포도청에서 나올 때 증거물로 압수된 언문교리서를 베껴왔다. 교리를 익히고 경문과 계명을 외웠다. 교인의 언행을 몸에 익혔다. 교인들은 비선 조직망으로 얽혀 모이고 흩어졌다. 박차돌의 여동생 박한여가 잡혔다. 천주교인들이 선을 자르고 점으로 흩어졌다. 박차돌은 멀리서 점들을 보고 있었다. 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한여는 붙잡힌 지 닷새 만에 서울로 압송되어 왔다. 홍성이 사흘거리였으므로 박한여는 홍성 관하에서 형문을 받지 않고 서울로 압송된 것이다. 박차돌은 집장사령에게 박한여가 끌려온 소식을 들었다. 집장사령에 따르면 홍성 관하에서 보내온 1차 신문 기록은 엉성에서 검거되던 당시의 현장 정황 정도가 드러나 있었다. 박차돌의 이름은 아직 발설되지 않았다. 포도청 감옥은 서소문 밖에 있었다. 미나리광을 지나자 자갈밭 가장자리에 언덕이 들어섰고 감옥은 언덕을 바람막이로 삼고 있었다. 박차돌은 문지기 포졸에게 갔다. 비장시절에 안면이 있던 자였다. 안을 보여주겠나? 사학죄인을 문안왔는가? 그저 보려네. 구경할 게 없어 저것들을 보나. 어제 새로 들어온 년이 있다지. 왜 계집 생각나서 왔나? 너무 가까이 가진 마라. 박한여는 벽에 기대서 다리를 뻗고 있었다. 터진 종아리에서 침물이 흘렀다. 박한여의 몸뚱이의 어느 부분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그 희미한 윤곽만으로도 박한여는 박차돌의 여동생이었다. 혈육의 느낌에 박차돌은 진저리를 쳤다. 어두운 감방벽에 기댄 박한여는 오빠 천천히 먹어라 라고 하던 여동생이었다. 한여야 라고 부르려는 충동을 겨우 안으로 밀어넣으며 진땀을 흘렸다. 박한여가 좁쌀 국물을 받아먹느라고 얼굴을 들었다. 박한여의 얼굴이 불도장으로 박차돌의 가슴에 박혔다. 틀림없구나. 박차돌은 옥졸이 눈물을 볼까 하여 고개를 돌렸다. 저 새로 들어온 년은 어디서 왔나? 홍성에서 잡혔다지. 본청에서는 언제 형문한다든가. 내가 어찌 알겠나? 죄인들이 밀려서 저년은 아마 글피쯤 될 거야. 왜 묻나? 별거 아니야. 옥돌은 박차돌과 박한여의 관계를 알아차리면 고발할 것이 틀림없었다. 박차돌은 서둘렀다. 박한여에 대한 포도청의 형문이 시작되기 전에 손을 써놓아야 했다. 박차돌은 집으로 돌아가 조개젓 팔아 모아놓은 돈 50냥을 삼지에 싸서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왔다. 양화나루 안쪽 잠두봉 언저리 마을에 사는 집장사령 오호세를 찾아갔다. 양화진 수군에 딸린 진졸이었는데 부지런하고 눈치 빠른 몸놀림이 관장의 눈에 띄어 포도청에 청거되었다. 영문장 집장사령의 직분을 맡았다. 오후세의 곤장기술은 뛰어나 신문하는 종사관들의 마음에 들었다. 오후세가 매를 들면 종사관은 매의 대수를 줄여서 홍리라는 욕을 먹지 않고도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오후세는 눈치가 빨라 죄질을 보고서 신문하는 종사관이 어떤 질감의 매를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심약하면서 재산 몰수를 두려워하는 죄인을 향해 종사관이 30대를 때려라 하고 말하면 매의 대수를 높여서 겁을 주자는 뜻이었다.
그럴 때 오제는 처음 서너대를 세게 후려쳤고 그 다음에는 매와 매 사이의 간격을 띄어서 매를 맞는 자가 매질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리라는 공포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30대까지 가기 전에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오제는 때리지 않은 매의 무서움을 매처럼 쓸 줄 알았다. 채찍, 삼모장, 줄톱 같은 형구를 능숙히 다루었다. 박자돌은 오새를 돼지국밥집으로 불러냈다. 그 공장에서 잡혀온 연말일세. 박자돌은 엊그제 홍성에서 온 사학주인 박한여가 친여동생이라는 말을 겨우 이어갔다. 눈치 빠른 오새는 이 사태의 크기를 대번에 짐작하고 있었다. 한여가 내 여동생인 걸 포도청이 알면 나는 어찌 되겠는가. 박자돌은 자기 여동생이 초장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돈을 주었다. 그렇게 박한여는 죽게 되었다. 자정 무렵에 집장사령 오새가 감옥에 와서 옥사장을 만나 귓속말을 했다. 박한여는 실신에 있었다. 오새가 돌아가자 옥사장이 박한여를 독방으로 옮겼다. 옥사장은 똥과 꿀을 섞어 박한여의 터진 볼기에 비벼 밀어넣었다. 벌레들이 달려들어 박한여의 몸속으로 들어가 파먹었다. 고열이 났다. 다음 날 저녁에 박한여는 죽었다. 벌레들이 들끓었다. 41살이었다. 옥사장은 박한여가 형문장에서 돌아와 감방 안에서 똥을 누다가 똥 위에 주저앉아 음부에 똥독이 들어가 죽었다고 보고했다. 종사관은 앞으로 매를 깊이 박지는 말아라라고 말했으나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다. 옥사장이 박한여의 시체를 끌어다 잠두봉 아래 한강가 백사장에 버렸다. 밤중에 박차돌은 삽을 들고 백사장으로 나갔다. 달이 밝아 강물이 멀리까지 드러났다. 박차돌은 모래밭에 얼굴을 묻고 엎어진 박한여의 시체를 찾아냈다. 얼굴이 보였는데 오빠 저문다 집에 가자 하던 그 아침가리 화전밭의 여동생이었다. 박차돌은 여동생의 시체를 지게 지고 잠두봉 중턱으로 올라갔다. 박차돌은 삽을 휘둘러 땅을 팠다. 시체를 구덩이 밑에 내려놓았다. 고운 흙부터 덮어나가서 모래와 돌멩이로 마무리했다. 묻기를 마치고 박차돌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해가 뜰 때까지 울었다. 자산. 가을에 죽은 별장 579는 칠품으로 승진하여 무한본진으로 전보되었다. 579는 해남에서 묵과 급제하고 벼슬 없이 5년을 빈둥거리다 실직은 흑산 별장이 처음이었다. 579는 흑산에서 3년 지냈다. 579가 섬을 떠나기 닷새 전부터 사령이 섬을 돌면서 전별금을 거두었고 돈이 없는 가오는 말린 미역으로 대납했다. 젊은 무관이 처자식과 떨어져 극변의 절의 고도에서 풍천 노숙하며 섬을 지키고 백성을 가꾸었으니 그가 떠나는 자리를 아름답게 갖추어 섬의 풍교와 인심이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관원들이 마을 풍원들을 모아놓고 본진의 교시를 전했다. 섬을 떠나기 전에 579는 옥섬에 가둔 죄인들의 벌금을 반값으로 깎아 풀어주었다. 육지에서 군사와 관원들이 기쁜 상골에 풀sap을 뒤져가며 전주교인들의 종자를 박멸하고 있다는 소식을 579는 본진의 관원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정약전이 유배에서 풀려날 가망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온은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느 날 대비가 급사하거나 판세가 뒤집혀 정약전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 벼슬 길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579는 정약전이 벼슬을 회복하고 묘당의 높은 내직에 앉아 있을 때
아무리 올라가 봐야 임금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닷가에 수군 만호 정도가 도여 있을 자신과의 엄청난 차이가 두려웠다. 섬을 떠나기 전날 579가 사령을 데리고 정략전에 거처로 왔다. 순매가 부엌으로 몸을 숨겼다. 창대가 돌진한 노린내만한 민어 한 마리를 구해와 속을 가르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정략전은 579를 조풍원의 한 채 마루에서 맞았다. 영전하신다 들었어 축하하오. 영전은 무슨, 수군은 오나가나 바닷가요. 물가라도 육지로 가시니 좋으시겠소. 정선비도 대처로 돌아가실 날이 있을 것이오. 그동안 내가 목미나리야 방수하리야 선비를 잘 모시지 못했어. 신접 차리셨다는데 인사도 못 드렸소이다. 수령이 또 바뀌니 선백성들이 힘들어하겠소. 579는 말뜻을 알아듣기 어려워 움찔했다. 말이 꼬여 있구나. 그야 늙었지요. 별장도 섬에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별장은 귀양 온 사람이 아니오. 정략전은 무참했다. 579가 말했다. 육지에서 천주교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다고 들었소. 그게 종자같이 일겨 대피마마의 근심이 깊은 모양이오. 579는 말하면서 정략전의 안색을 살폈다. 정략전은 바다를 보았다. 노을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정략전의 마음속에서 두물머리 마제의 강이 흘렀다. 황사형은 잡혔을까? 황사형은 이 세상을 다 건너가고 나서 죽었을까? 황사형은 살아서 오지 않는 것들을 손짓해 부르고 있는 것일까? 579가 사령에게 들려서 가져온 자루를 내밀었다. 50냥이요. 이거라도 드리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하겠소. 가져가시오. 섬에 무슨 돈 쓸 일이 있겠소. 백성들이 나에게 모아준 온정이요. 서울 가시게 되면 길에서 몸이라도 푸시오. 높이 오르시더라도 이 흑산 별장을 기억해 주시오. 창대가 놀라서 정략전을 보았다. 579는 떠났다. 정략전은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문풍세에 배가 오지 않아서 579는 어선편으로 떠났다. 우선 우이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관선으로 바꿨다고 무안으로 갈 작정이었다. 579가 떠날 때 흑산 주민들이 찔리 포고 선착장에 도열해서 전송했다. 흑산에는 상록수가 밀생했다. 동백숲과 소나무숲은 복양 속에 힘이 뻗쳐 검게 빛났다. 원양을 가는 배는 흑산도와 가거도 사이로 물길을 잡았다. 흑산은 마지막 항로 지표였다. 해안단해가 섬을 빙 둘러 막았다. 원양으로 가는 배들에게 흑산은 마지막 섬이었고 하얀 바다와 이딴 검은 바다의 섬이었다. 정략전은 자산바다의 물고기들의 종류와 생김새와 사는 꼴을 글로 적어 나갔다. 그리 물고기를 몰아가지 못했고 물고기가 그를 끌고 나갔다. 끌려가던 그리 물고기와 나란히 갔다. 바다가 잔잔한 날 정략전은 검은 여 너머를 떼지어 건너가는 물고기들의 파문을 살폈다. 새들이 물고기 떼를 내리쬐면서 나갔다가 돌아왔다. 물고기들은 종족끼리 움직였고 새들도 그렇다. 먼 바다를 다녀온 어부들이 물고기들의 심술이며 장난질을 말해주었다. 자자는 흑산과는 다른 이름이었다. 숭어떼는 사람들의 마을에 가까이 온다. 숭어떼는 얕고 따스한 물에 머물다가 돌아간다. 숭어떼가 물 위로 은빛 등을 드러내며 몰려가고 다가올 때 물 위에 잔주름이 잡히고 빛이 들끓는다.
빛에 대열은 마을 앞바다를 휘돌다가 검은 여 뒤를 돌아 먼 바다로 간다. 숭어의 몸뚱이에는 숭어의 진행 방향과 물살의 무늬와 시간이 찍혀 있다. 숭어 한 마리가 떼지어 가다가 한 마리가 감지한 위험이 전체로 전파된다. 숭어는 무리 속에서도 개별자의 촉각이 살아있다. 먹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수면 위로 또 뛰어올랐다가 머리부터 쳐박고 잠긴다. 창대야, 숭어가 왜 물 위로 뛰냐? 아마도 물 밑에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바다에서 저렇게 한꺼번에 뛸 수가 있을까? 알 수 없죠. 놀이가 옮겨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대야, 숭어 피부의 무늬는 왜 저러냐? 헤엄쳐가면서 부딪힌 물살의 무늬일 것입니다. 피부 밑에 살의 무늬도 결국 그와 같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칼로 숭어의 살을 헤쳐보고 알았습니다. 짱대는 아가리 옆에 푸른 수염이 2개 돋아있다. 가슴 밑에 지느러미는 부처와 같다. 푸르고 투명하다. 지느러미로 물바닥을 더듬으면서 짐승처럼 걸어 다닌다. 쪼기는 때로 몰려가면서 운다. 쪼기 때의 울음은 우레처럼 온 바다에 울린다. 물 위에 뜬 어부들은 먼 쪼기 때의 울음소리에 잠들지 않는다. 어부들은 물속에 대나무통을 담가놓고 쪼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쪽으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린다. 쪼기는 배 위에서도 운다. 우는 연유를 알 수 없다. 전복의 껍데기는 울퉁불퉁하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꼴이 파여 있다. 고둥과 비슷하다. 이들은 모두 나선형 껍질을 가지고 있다. 연유가 있을 것이다. 전복 껍데기의 안쪽은 오색 찬란한 광처럼 빛난다. 발원지가 있을 것이다. 깔치는 큰 칼과 같다. 아가미를 벌리면 이빨이 줄지어 있다. 서서 헤엄치고 서서 잔다. 꼬리 지느러미가 간으로 물을 휘젓지 못한다. 깔치 등 지느러미는 대가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어져 있다. 깔치는 등 지느러미와 몸통 전체를 물결처럼 움직여 이동한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이빨이 드러난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아가미는 빳빳한 잔빛과 같다. 물고기는 물속에 잠겨서도 바다를 건너간다. 물고기의 콧구멍은 안쪽에 막혀 아가리로 통하지 못한다.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 못한다. 콧구멍은 2개다. 머리의 한가운데로 사람과 같다. 물고기 콧구멍은 정면으로 뚫려 있다. 사람의 콧구멍과는 방향이 다르다. 바늘구멍처럼 작다. 왜 콧구멍이 있는가? 창대야, 물고기 콧구멍은 왜 있느냐? 냄새를 맡겠죠. 안쪽이 막혔는데 어찌 냄새를 맡냐? 그 막힌 안쪽으로부터 골로 통하는 길이 있을 겁니다. 물속에서 냄새가 오겠느냐? 냄새는 공기 속으로 오지만 물속으로도 올 것입니다. 물고기의 콧구멍은 벌렁거리느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벌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물이 드나듭니다. 어떤 냄새를 맡느냐? 알 수 없죠. 물고기가 맡은 냄새를 사람이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물고기의 말을 배우려느냐? 창대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바람이 불어 바다가 뒤집히는 밤에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어찌하고 있는지 생각이 헤맸다. 파도가 섬으로 달려드는 밤에 순매는 사내의 몸을 받았다.
순매의 몸속은 바다 같았다. 형장, 의포도대장 이판수는 실신한 마누리가 주절거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판수는 매서운 기찰 군관 한 명을 소금장수로 변장시켜 배론으로 보냈다. 소금장수는 허리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며 배론마을 민가에 이틀 동안 얹혀 뒹굴었다. 그 대가로 집집마다 소금을 퍼주며 말귀를 들었다. 사흘 만에 제천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배론 옹기마을에는 옹기 짓는 민호가 5인데 그중 생산이 많은 옹기장이는 김계동으로 배론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 그 집에 육손이라는 자가 들어와 일을 돕고 있는데 두물머리 마제의 명문가 정신의 집안에 세습 노비로 면천된 자라는 것이었다. 김계동의 옹기가마는 규모가 크지만 여느 옹기가마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가마 옆에 옹기창고로 쓴다는 토굴이 있어서 살펴보니 토굴 입구를 깨진 옹기로 막아놓고 있어 토굴의 용도는 알 수 없었고 토굴은 초발바른 흙이 갈라지지 않아서 지은 지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종사관은 군사를 배론으로 보냈다. 새벽에 옹기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림자처럼 마을로 들어왔다. 개들이 짖지 않았다. 군사들은 잠든 김계동과 육손이의 입을 틀어막고 묶었다. 황사영은 토굴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머리밭 서안 위에 비단에 쓴 밀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극세필의 붓 한 자루와 벼루가 있었다. 토굴 천정에 뚫린 봉장에서 달빛이 들어와 얼굴을 비추었다. 군사들이 들어왔다. 황사영은 눈을 떴다. 야 알렉시오, 너 황사영이지. 버절이 황사영을 끌어내 묶었다. 보교 군관이 토굴 내부를 수색했다. 군관은 밀서와 벼루, 필사본 천주교리서 몇 권을 압수했다. 제천에서 종사관은 황사영과 김계동 육손이를 삼자 대질했다. 종사관은 황사영의 신원을 확인했다. 포도대장 이판수는 황사영의 밀서를 읽어보고 즉각 대비전에 고했다. 밀서를 보고하는 시간이 지체되면 재앙이 닥쳐올 것 같았다. 대비는 밀서를 읽고 옆으로 쓰러졌다. 대비는 밀서를 묘당에 내렸다. 대비는 이제 사람이 금수를 낳아 창궐하였으니 금수가 다시 사람을 낳겠느냐로 시작되는 자교를 다시 쓰려다가 힘에 붙여 밀어놓았다. 판사들이 황사영 일당에 대한 문초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다. 이제 무엇이 더 궁금하겠느냐. 나는 무섭다. 때를 가리지 말고 차단의 국법을 보이라. 계속되는 추국의 비명에 지친 형조는 서둘러 대비의 명을 시행했다. 임금이 백성의 목숨을 거두문 지엄한 정법이나 해뜨는 동쪽에서 시행하기에는 거북한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에서 죽인다 하였으니 국법으로 죽임을 내릴 때는 토지의 귀신을 모신 사직의 오른쪽에서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살피건대 서대문 밖 성벽에서 양천 쪽으로 10리 떨어진 자리가 사형장으로 마땅할 것입니다. 서소문 밖 사형장은 도성에서 가까웠다. 인왕산과 안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마포 쪽 한강에 닿는 언저리에 미나리 꽝이 펼쳐졌다. 물고랑이 크지 않았으나 서해의 밀물과 썰물이 거기까지 밀려와 물가는 갯벌로 질척거리며 잔디를 붕겼다. 사형수를 싣고 가는 소달구지는 서서문으로 도성을 빠져나와 민촌을 지나 형장으로 갔다.
망나니가 감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사형을 어깨에 메고 나와 달구지에 실었다. 망나니가 황사형의 두 발을 벌려 나무틀에 묶고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매서 기둥에 못 박았다. 황사형의 양쪽 귀에 화살을 박았다. 화살은 골석으로 박혔다. 황사형의 달구지 뒤로 김계동과 육손이와 남대문 밖 옹기장수 최가람을 실은 달구지가 따라왔다. 육손이는 무릎으로 앉지 못하고 달구지 위에 늘어져 있었다. 콧구멍과 눈구멍을 불로 지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옥에서는 길갈려 강사녀 오동이 아리가 달구지에 실려 나왔다. 여수들은 모두 늘어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둥에 묶여 있었다. 달구지에 대열은 아침 무렵에 서소문을 나왔다. 민촌을 지날 때 상인들이 나와 구경했다. 마누리는 먼저 실려와 묶여 있었다. 망나니가 사형수들을 소달구지에서 끌어내려 사형틀에 묶었다. 사형틀은 황사형을 선두로 해서 늘어섰다. 망나니가 입에 문술을 뿜어가며 칼춤을 추었다. 다가왔다. 한낮에 해가 내리쬐어 땅이 흙냄새를 뿜어냈다. 사형틀에 엎드려서 황사형은 흙냄새를 들이마셨다. 흙냄새 속에서 먼 들판으로 흘러가는 소울음 소리가 들렸다. 소울음의 밋밋한 소리가 흘러나가서 소리가 낮고 부드러운 들판으로 바뀌고 또 소들이 울고 있었다. 흙냄새 속에서 먼 바다가 펼쳐지고 푸른 연기를 뿜는 배들이 연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깃발이 펄럭이고 대포가 빛에 번쩍이고 있었다. 황사형은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저쪽에서 마누리가 묶여 엎드려 있었다. 엎드린 마누리의 등과 팔다리는 말과 똑같았다. 황사형은 형문을 받을 때 마누리가 매를 맞다 실신하면서 제천배론 산골의 은시처를 실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형문 중에 황사형은 밀사를 마누리에게 주어서 북경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마누리가 황사형을 보았다. 마누리야, 너에게 부탁했던 그 먼 길을 이제 내가 가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요한 마누리다. 망나리가 다시 돌아와서 황사형 앞에 멈추었다. 칼을 휘둘렀다. 머리가 떨어져서 뒹굴었다. 망나니의 칼춤은 신명의 꼭대기로 치솟았다. 마누리 쪽으로 갔다. 마누리는 헐떡거렸다. 목덜미며 뒤통수가 근지러웠다. 형문 중에 황사형과 마누리는 두 번 대질했다. 마누리는 황사형이 매를 맞기 전에 실토해버리길 바랬지만 묶여있어 그 바람을 전할 수 없었다. 망나니가 멀어져 갔다. 다시 돌아왔다. 요동을 건너가는 산길과 들길이 마누리의 마음속으로 뻗어 있었다. 망나니는 칼을 내리쳤다. 마누리의 목은 떨어져 나갔다. 강사녀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사녀는 드러난 재산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도 있었는데 딸아이는 거지 몰골이었다. 어미와 인연이 없이 버려진 아이가 분명했다. 강사녀의 딸이 어미를 보며 울었다. 딸은 구경꾼들 사이를 돌며 구걸을 해서 엽찬 5개를 모았다. 돈을
상을 주며 제 어미를 먼저 죽여주기를 빌었다. 망나니가 강산녀를 먼저 베었다. 강산녀의 딸은 어미의 목이 절리자 사라졌다. 아리와 길갈녀는 사형틀에 묶이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형리는 죽은 걸 알았으나 집행을 명했다. 집행은 저녁 무렵에 끝났다. 승지가 법을 바로 세운 결과를 대비에게 아뢰었다. 대비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다. 황사영의 머리는 대나무 삼각대에 매달려 효수되었다. 사체들은 모래밭에 흩어졌다. 거지아이들이 토막난 사체에 줄을 매서 마을로 끌고 갔다. 거지아이들은 민가의 대문에 사체를 들이밀며 밥을 구걸했다. 달개의 울음. 정약전은 황사영의 죽음을 한참 후에 알았다. 육지에서 온 관원이 황사영과 무리들의 죽음을 섬에 전했다. 황사영은 늘 살아있었고 살아서 숨어있었고 숨어서 웃고 있었다. 황사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사형은 여기저기서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허공에서 살아있는 것 같았다. 황사영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의 첫 명녀는 대정고을의 관비가 되어 제주도로 끌려갔고 2살 난 아들 경한이는 어미 등에 업혀 제주도로 가다가 명년이 사공에게 돈을 주어 배를 추자도에 들르게 해서 추자도 선앙당 언덕에 내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황사영의 아들 경한이도 그 아비처럼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순매는 봄에 해산에서 아들을 낳았다. 흑산 미역이 순매의 산문을 오므려 주었다. 아이는 6달에 몸을 뒤집었고 10달에 기었다. 정약전은 물고기의 생김새와 사는 고를 모아 자산어부라 이름 지었다. 자산은 흑산과는 다른 이름이었다. 자산어부 속에서 물고기들은 솟구쳐서 날아오르고 물밑으로 숨어들었다. 물고기들은 내장을 작동시켜 원양을 건너갔고 섬으로 다가왔다. 물고기들은 몸으로 파도를 헤쳐나간 무늬를 푸른 등 위에 새기고 있었다. 아이가 젖돌이 되던 봄날 정약전은 사리포구가 내려 보이는 언덕에 서당을 지었다. 흑산 수군진 별장 우칠구가 전보되어서 섬을 떠날 때 정약전 거처의 마루에 놓고 간 50냥에다가 마을 풍원들이 미역과 생선을 거두어 팔아서 50냥을 보탰다. 돈으로 나무와 기와를 장만했고 마을 청년들이 노역을 바쳤다. 풍원들의 자식과 어부의 자식들이 6명 모여 정약전에게 글을 배웠다. 약전은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쳤다. 소학의 가르침은 물을 뿌려서 마당 쓸고 물으면 응답하는 것이다. 원형이정은 하늘의 법칙이고 인이 이해해주는 인간의 본성이다. 언덕 위에 지은 서당은 포구 쪽에서도 보였다. 초여름에 문풍제의 배가 흑산에 왔다. 배에는 새로 흑산에 부임하는 수군 별장이 타고 있었다. 군관 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포구에 다가가자 신임 별장은 이물 쪽에 서서 손채양을 올려 섬을 살폈다. 포구에서는 마을의 풍원들이 섬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 깃발을 흔들고 징을 때려 신임 별장을 맞았다.
흑산 수군진 군사들도 선착장에 도열했다. 문풍제는 언덕 위에 새로 들어선 서당 건물을 눈여겨 살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징소리가 높아졌다. 문풍제의 수탉이 마을 쪽을 향해 길게 울었다.